아, 그리고 대통령 광고가 네네. 생일 광고? 자, 저는 지하철에?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예. 이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 72%. 네. 이 새로 나온 이번 주께 70%. 예, 가상화폐, 가상화폐 때문에 좀 그러죠? 떨어졌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70%대 고공행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생신이 1월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다 붙었죠. 두 주로 앞두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종의 팬이라고 팬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내서 광고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비용으로 18개 지하철역에 네. 영상 광고와 광고판이 쫙 붙었어요. 야. 돈이 그래서 많이 들어갔겠는데요? 재밌는 현상이다. 1억 원 정도. 1억 원이 모금이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해요. 아이돌. 예, 제가 소녀시대 티파니의 네. 팬클럽 활동을 한 10년 해오다 보니까 네. 여신의 생신이 되면 조공을 다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선물 가고 이러다가 아이돌들 집에 선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팬레터 얼마나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뜻깊은 일을 하자. 기부를 보통 하고 네. 신문에 봉사활동이나. 광고를 딱 내요. 혹은 버스에 배너가 붙기도 해요. 서태지 팬클럽이 제일 오래됐는데 네. 아마존에 서태지 숲을 만들었어요. 이 지구의 허파를 살리자. 서태지 숲. 티파니 숲은 여의도에 있어요. 네. 나무 몇 그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팬클럽들이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이 쌀로 하기도 하고 연탄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현상이 이제 정치인에게도 가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호불호가 네. 있는데 좋아하면은 뭐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됐죠. 말이 많더라고요. 김문수 네. 지사. 김일성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 김성태 자기를 알리는 자극적인 방법도 여러 가지. 그렇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 놓치지 사생팬의 않는 거지. 대통령이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정치권의 주로 북쪽에 비유하는 얘기들을 야권 보수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민 차원에서도 호불호가 있을 테니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바람직하다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와 인기는 저는 순수하고 자발적이면 문제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문제는 다른 정치인의 이런 유사 광고가 또 등장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의 예, 생일일 어떻게 때. 네. 대처해야 할까 할까. 이런 또 고민으로 번지고 네. 있어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네, 팬클럽을 오래됐잖아요. 제일 막강하고 제일 오래 가잖아요. 미곤스 미곤스 오래됐죠. 20만. 19파 의리. 이제 이달 20일 날 또 뭐 복권 파티 한다고 이제 또 모이면 한 번 모이면 어쨌든 2, 300명 모이니까. 그런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네. 감옥 갈 때 정봉주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신문 일면 통광고를 냈어요. 네. 기억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그리고 거가 영치금도 엄청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 왜 돈 얘기를 하세요? 영치금은 1년 동안 한 1억 1천만 원쯤 들어왔죠. 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치 그런 활동 게 하실 때보다 영치금이 더 많았던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게 정치인들을 이렇게 팬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정치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멀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국민들과 동떨어져서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그들만의 되고. 리그가 돼서 예. 국민들이 불행했던 거거든요.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김성태 그 뭐 김문수 분은 이제 갔고 김성태 의원도 팬클럽 만들었고 나도 좀 그 생일 광고 좀 내줘. 아니 근데 그동안 예. 이 현역 국회의원들도 왜 후원금으로 네. 인기 척도를 많이 가름하고 연말이면 발표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네. 근데 그동안은 뭔가 정치에 대한 시민적인 불신은 조직된, 동원된 이런 네. 느낌이 그렇죠. 강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자발적인데 그게 자발적 국민의당 시민 행사 참여. 때 통합 반대파 찬성파 격돌하는 것도 보면 예. 저게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슨 사수대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을 자꾸 갖게 그 만드는 앞에 서 건데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당직자들이 네. 문을 지키고 있었던 네. 거였고요. 이제 당무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뭐 그랬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네. 모습들은 우리가 그렇죠. 팬덤이라고 얘기했지만 폄훼할 게 아닌 게 네. 좋아하는 정치인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 예. 않는 시대가 아니냐 이런 고민은 거죠. 서울시가 해야 될 거예요. 이제 향후에 다른 정치인 광고 의뢰가 허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 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특히 이제 그렇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앞두고 네, 예. 지방선거 앞두고. 아, 그게 있겠구나. 예. 네, 아마 서울시가 제일 고민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기준을 내놓겠죠. 그렇겠죠. 선관위가. 첫 번째 뉴스는 어제 굉장히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권력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이게 알려진 것은 지난 금요일 정도예요. 이제 네.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일부 좀 일요일 정도에 청와대에서 센 발표가 나온다더라.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취재촉을 세웠더니 알고 봤더니 권력기관 개편안이었습니다. 일요일 1시 30분에 발표했죠. 그렇죠. 그 시작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31년 전 오늘 22살이었던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 역사적인 날을 발표일로 정한 거죠. 청와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종철은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가 돼서 대공분실로 끌려가서 선배 박종훈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 서부지역 총괄 본부장 마지막 직함입니다. 이분의 소재를 대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졌다. 이제 아마 이제 요 관련된 얘기는 영화 1987 그렇죠. 통해서 예. 여러분들이 많이 울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해 이한열 열사가 경찰 최루탄에 맞고 또 사망을 6월 했죠. 9일이었죠. 그렇죠. 맞은 게. 예, 6월 9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에 사망을 하죠. 근데 그때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2015년 예. 백남기 농민 사건까지 이제 경찰의 예. 어떤 이런 물대포로 인해서 예. 시민이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런 11월 얘기를 12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이제는 좀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아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두고 그다음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해서 북한 문제와 해외 파트에만 집중을 하고 그동안 이제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사건 같은 거를 더 이상을 할 수 없도록 국내 정치 개입을 못하게 막는 차원에서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력도 이제 좀 비대화돼서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기소득점주의 누리면서 사실 이런 잘못된 수사에 일조를 했던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 사건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경찰은 4가지로 구분을 해서요. 그 국가의 치안이나 경비나 정보를 담당하는 일반 경찰, 그리고 수사를 중심으로 하는 수사 경찰, 그리고 그동안 국정원, 검찰, 경찰 이제 3분할되어 있었던 것을 모두 경찰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처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공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 아래 자치경찰제를 예. 도입한다. 사실 근데 이 문제는 개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 지방분권의 내용으로 포함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큰 가닥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국회로 가져가서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특히 이제 국정원과 관련된 것은 아마 국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거고 야당에서도 반박하거나 반대의 이제 논거들이 있어서 예. 그 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회 이제 사개특위가 네.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성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텐데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어찌 보면 가장 구조적인 개혁인데 이렇게 쉽게 그렇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죠. 근데 네. 또 그 그런 디테일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 공수처 신설되기 전까지는 네.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네.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공수처에서 검사를 수사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검찰은 그동안에 이제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직접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고 형을 집행하는 권한도 갖고 있었고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한만큼 검찰 권력을 통제하거나 상호 견제하는 어떤 제3의 기관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다. 네.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 그래서 뭐 예컨대 정권 뭐 말기로 가면 중후반부터는 검찰에 의해서 정권이 좌지우지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해진 권력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 사실은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그토록
그 논의돼 왔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단초가 열린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보수 언론들은 국정원하고 검찰의 권력은 축소시키고 경찰 권력만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있었던 불균형적 상황을 좀 수사권이나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소총 수사청을 분리하는 것까지도 아마 이제 그렇죠. 염두에 두고 이런 비전을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좀 나눠서 경찰과 이원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시스템을 만든다. 여기에 이제 취지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도 수사경찰, 행정경찰로 그렇습니다. 나뉘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검사도 검사 되면서 나는 기소와 그렇죠. 그렇죠. 수사 전문가, 기소 공소 유지를 전담하겠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는 수사 검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나뉘어진 다음에 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서로 횡격막을 못 넘어가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권력층 안에의 부정부패 비리 문제는 누가 수사할 거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종의 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하단까지 전부 할 수 있도록 일단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네. 공이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고 네. 국회에서 이제 감론을박하겠죠. 감론을박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 공약 공약이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구조도 재미있지만 누구 잡아놓는 거 재밌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잡아놓아야 돼요. 네. 저도 높임을 당했어요. 근데 잘못하신 거예요? 또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무척 잘못했어요. 저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네. 다음 뉴스가 그 저 조금 얘기입니다. 잘못했고 더 잘못한 사람. 다음 뉴스 그 얘기예요. 예, 다음 뉴스. 그래요? 네. 오, 그 다음 행복해요. 뉴스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행복해요. 왜 봉도사님은 잡아 넣음을 넣음을 당했을까? 당했는가? 자, 어제 이게 10년 만에 기자회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엔 정호영 전 특검, 어제는 이제 정호영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을 했죠. 딱 10년 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이 조국 민정수석 발표에 이어서 3시에 발표가 3시에 있었는데 발표했어요. 서초동에 이제 한 사설 회의실을 빌려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동안 사실은 서면으로 공방이 계속 오고 갔어요. 검찰 측과. 왜냐하면 10년 전 2008년 1, 2월에 정호영 특검은 일명 BBK 특검이었죠. 네. 그래서 봉도사님이 관련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데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부터 오히려 박근혜 캠프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이 당시에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서도 문제 제기 많이 했고 근데 국민들이 당시 너무 복잡했어요. 예. 도곡동 땅을 매각한 대금이 다스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이 BBK라는 굉장히 첨단적인 인터넷 은행에 투자됐는데 왜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는 거야. 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도 실체가 묘했어요. 정호영 특검은 BBK 특검. 다스의 실소유주 누구냐? 여기에 과연 정치적으로 비자금이 움직인 정황이 있는 거냐? 이명박 후보가 당시에 그러면은 공직 후보로 나왔는데 그 전에 서울시장이었고요. 과연 이 재산을 은폐한 거냐, 은닉한 거냐? 이런 이제 핵심이었어요. 2달 수사했고 2월 10일 날 종료하면서 그 전에 어제 발표만 요약드리면 검찰이 그 전에 다스 2번 조사했다. 아무것도 못 밝혀냈다. 우리 조사했더니 120억 부외 자금이 나왔다. 장부 외에 자금이 있더라. 이게 네. 비자금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개인 직원의 횡령이더라. 그래서 우리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부외 자금을 밝혔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업무는 끝.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 안 받고 나가려다가 집요하게 기자들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잘못했다. 우리 120억 밝혀서 던졌는데 횡령이면 횡령대로 이거는 경제사범이니까 조사를 해야 되고 비자금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특검 시한 다 끝났으니까 검찰이 덮었어야 되는데 검찰이 덮은 거다 이 얘기를 어제 합니다. 검찰은 무슨 얘기냐.
고발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이제 이상한 자금이 나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수만 건의 자료를 툭 던지고 가짜냐 이 공방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수만 페이지에 예. 달하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좀 서류뭉치 뭐 회의한 이런 것도 거. 나왔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덮었다가는 예, 국론 분열되니까 오해받는다. 덮자라는 얘기를 특검은 했던 게 명확해졌고 그렇죠. 당시 검찰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덮은 정황은 점점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특검이나 검찰이나 당시에 네. 모두 다 명쾌하지 않아요. 어제 기자회견이 덮기보다는 의혹을 더 키웠는데 결국 현재 중요한 건 이 다스 문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예. 뭔가 새로운 게 그런데- 나와야겠죠. 그런데 정호영 특검 얘기는 네. 임채진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임채진은 정호영이 잘못했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둘 다 잘못했네. 그렇죠. 서로 국민들은 내탓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공방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내탓 공방이 아니고 네. 내가 그 장윤성 기자 잘못했다 그래. 그럼 이게 팩트야. 예. 또 장윤성 기자는 정봉 잘못했다 그래. 팩트야. 그럼 우리 둘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네, 둘 다 대주주네요. 둘 다 증언이 그럼요. 있네요. 둘 다 그러니까 서로 둘 다 네, 여기- 아주 훌륭한 사람들 둘 다 고발한 거야. 근데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뭐냐면 여기서 국론 분열을 우려해서 이걸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을 해요. 네. 기자회견 그 맞아요. 기자회견 네. 와중에. 오. 근데 뭐 특검이 국론 분열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이런 정치적 또 고려가 애국자네. 그러니까요. 예. 그- 아니 그거를 저 한마디로 이해한 게 뭐가 국론 분열일까 이게 예. 뭐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대통령이 됐는데 네.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예. 그럼 이게 대통령이냐 아니냐 예. 싸워야 되잖아요. 오. 예. 이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똑같은 거죠. 국가기관 대선 개입으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근데 야당이 그 문제 제기하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지금 대선 선거, 불복하는 대선 불복, 것이냐. 대선 불복 네. 이거거든요. 그랬었죠. 이게 국론 분열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아주 적절치 않고 특검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는 게 이 수사 과정상에 아주 그 치명적인 오류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모양새가 예. 참 네가 모양새 빠진다 잘못했네.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검까지 하신 분이 모양 빠진다 이런 느낌이 내내 들었던 게 자료 모양 줬는데 빠진다고 안 그래? 모양 빠진다. 그냥 자료를 주었는데 네. 니들이 안 받지 않냐 좀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12만 쪽을 넘겨줬다는데 이거는 좀 상식적인 설명이 아니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그 기자회견 중에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 단서를.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단서 떡 잡혔어. 예, 단서가 딱 잡혔는데 장윤성 기자의 메인 눈에 딱 걸렸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자꾸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까겠다. 내가 갖고 있는 수사 자료를 공개하겠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뭘 왜 가렸네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냐고요 수사 자료를. 다 안 넘겼다는 다안 얘기죠. 넘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 다 안 넘기고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왜 지금 10년째 갖고 있으면 무슨 예. 자료를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를 공개해야죠. 법조 용어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요. 아.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숨기는 아하. 자가 범인이다. 용기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호영 특검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임채진 총장도 그렇게 남탓할 일이 아니죠. 당시에 검찰도 특검도 수사하기 싫었던 거예요. 아. 이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예. 아니 같으니까. 그때 혹시 대충 하고 만 기억들 거죠. 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죠? 제가 국회에서 단상 뛰어 올라가는 사진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왜 뛰어 올라갔는지 사람들이 사학법 때 뛰어 올라갔나 언제 뛰어 올라갔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BBK 특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으므로 대선 바로 직전이에요. BBK 수사 제대로 안 했으니 특검을 만들자. 그래서 이명박 특검이에요 그게. 이명박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니까 그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반대하니까 반대해? 하려면 해봐. 그래서 땅굴조가 있어요. 땅굴 파는 조. 그다음에 선동조가 있어. 네. 그다음에 공격조가 있어요. 야. 땅굴 파는 조는 누구냐? 지금 청와대 정무서 갖고 있는 한병도. 거기가 다리 밑을 봤어요. 그 다리 밑을 보니까 오 이게 무슨 큰 쥐가 왔어. 막 그냥 놀래고 이럴 때 강기정 광주시장 이번에 출마하는 네. 강기정은 상대 당 의원들이 전화선으로 목을 감았어요. 오메 나 죽네 오메 나 죽네 선동조.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쓸린 사이에 공격조가 공중폭격을 한 거예요. 역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네. 국회 선진화법으로 네. 없어진 없어진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아니,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도 저는 또 해요. 그럴 때는 제가 국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여기 이제 진짜. 파생되는 뉴스들을 보시면 듣고 예를 있는 들면 한병도 수석. 당시에 뭐 지금 현재 이제 조세빈 대검 연구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산망에다가 네. 검찰 조직 전산망에 올렸죠. 10년 전 파견 검사의 네, 소회. 맞아요. 잘했다. 그때 빈틈없이 했다.
뭐 하나의 이 의혹이 없다 이렇게 없다. 얘기를 했고 또 당시에 윤석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참여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혜진 전 의원이라든가 또 지금 야권에서는 왜 윤석열 지검장은 침묵하느냐 또 이런 지금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예. 좀 복잡하게 파생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120억은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전 판단 잘했다고 봐요. 그 동부지검에 넘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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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검에 넘겨서 그때 우리가 관여했었기 때문에 오해받기 싫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사실을 그대로 팔아. 그대로 팔아. 그리고 문찬석 차장 아니에요? 24기. 내년 검사장 영순위. 가장 유능해 24기 중에서. 제 모든 기수도 다 꿰뚫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이제 정리 차원에서 제가 토를 달자면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이야기한 것은 10년 전 사실을 자기의 입장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혹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해명되지 않는 건 당시의 말단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120억이 가능하냐 이거고 10년 후에 보니까 그 직원은 이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고 해고되지도 있더라. 않고 네. 징계받지도 네. 않고 처벌받지도 않고 잘 실세, 다니고 실세. 있고 재정 실세. 오히려 특별 관리를 받았다. 근데 저희가 취재를 했더니요. 그 조모 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래요. 120억 원이나 아니 횡령을 횡령을 했는데 했는데 빈한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네. 미스터리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횡령을 했는데 그냥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큰 돈을 횡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한하게 산다는 그 돈은 거예요. 쓰지 그러니까, 않았고 예. 협력업체 이모 씨에게 맡겨서 관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협력업체 이모 씨가 80억을 받아서 120억까지 불렸죠. 돈을 불렸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시내 은행가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접대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모 씨가. 그렇기 그 때문에 새맑은 곳까지 흘러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이게 세트라는 거죠. 조모 씨, 이모 씨, 그다음에 그 뭐죠? 그 권모 전무 그리고 김 전 김상우 사장. 김성우 대표. 네. 김성우 전 대표까지 하나의 팀으로 예.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했던 팀이다. 세트 플레이를 근데 했다. 이런 여기는 얘기가 참 나와요. 이상한 회사인 게요. 조모 씨가 횡령을 했잖아요. 네. 횡령을 하고 갖고 있다가 다시 회사에다가 돌려줘요. 그냥 참 훌륭한 횡령이냐. 참 횡령이. 훌륭한 아니 횡령. 그리고 설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근데 들어보세요. 네. 김경준도요 600억을 주가 조작 사기 사건을 해갖고 감옥까지 미국으로 갔다 왔죠. 도망가요. 네. 도망가는데 MB 주위에 네. MB 말을 듣고 여기다 투자한 사람도 있어요. 뭉칫돈. 네. 예? 그런 사람들 돈 300억은 다 돌려줘. 네. 개미들 돈 300억만 들고 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김경준은 참으로 훌륭한 사기꾼이다. 아. MB 주위 사람은 다 돌려주고 네. 개미들 돈만 갖고 튄다. 이 조모 씨도요. 예. 횡령을 했다가 반성을 해 집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반성해, 하나님을 보고 반성해, 그다음 성모 마리아를 보고 반성하고 갖다 줘야지. 그리고 또 착실하게 돈도 더 불려갖고 120억을 갖다 줘.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심장이 떨려서 그 이모 씨란 분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심장이 떨리는 사람이 120억 횡령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심장이 간이 어마어마하게 큰 여직원이 아니면 이 친구가 고졸 출신의 어린 격리 네. 여사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간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아니면 간 사이즈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근데요. 되게 웃기는 게요. 장 기자님 웃기지 마세요. 왜냐면 네. 3부로 가야 돼. 진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아,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영일 평론가, 장윤성 기자, 박연미 기자와 함께하는 최막장이 아니고 최박장. 최고로 박장대소 하면서 듣다 보면 정치 고수가 그렇지. 된다. 그럼요. 잘 갖다 붙여요. 예. 아까 뭐 재밌는 얘기 하려고 했잖아요. 장윤성 기자님 내 얘기 듣다가 정신을 잃었죠. 아니 사과 광고 나가는 드시는 동안 제가 사과를 좀 먹었는데 네. 보라로 보셨나 봐요. 사과 드신 거 사과할게요. 사과. 4504님 사과 좀 게스트 분들과 나눠 드세요 좀. 저도 안 들어요. 왜냐면 사과를 딱 오픈한 다음에 침을 다 뱉어요 제가. 아우. 아우. 오리고인님 음식을 매번 혼자 만드시나요? 같이 나눠야 봉도사님이시죠. 김영경님 혼자 와구와구 드시네요. 와규는 소고기인데. 아니 제가 두 가지 얘기하려고 재밌는 얘기 했었는데요. 해주세요. 아니 하나는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황당한 건이에요. 그러니까 횡령 금액이 그러니까 1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20억 말고 또 개인적으로 3억을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 사는데 썼다고 조모 씨가. 그러면 횡령 금액이 123억이어야 되잖아요. 예. 발표할 때.
그런데 120억하고 3억을 분리한 이유가 뭔지. 아. 3억은 대출 아니에요, 대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20억하고 3억의 용도나 쓰임이 달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은 시점 횡령은 3.3%니 각종세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프로에서 그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조모 씨가 2008년 특검 때 본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조사받고 막. 그래서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김성호 대표가 불러가지고 그만두지 말라고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종용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용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되게 그렇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뭐 좀 이렇게 뭘 회유를 승진을 한다거나. 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종용을 또 그만두면 안 돼. 종용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인데 그만두지 말라고 종용을 해요. 보통은 징계위를 열어서 해고죠. 이건 날 해고. 떠나야 그럼 해야죠. 형사 고소를 하는 고발을 거죠.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렇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못 너무 놀라운 그만두게 일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 그 다스 직원들이 진짜 황당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직원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재밌는 회사죠. 그렇죠. 네. 야, 120억 횡령을 했는데. 복지가 괜찮네요. 사내 복지가. 예. 세계 120억 최강일 거예요. 정도면 네. 세계 최강인. 김현미 네. 기자님 그게 안 하세요? 박현미 기자님. 아, 간 얘기해야 되는데. 간 간. 간 사이즈가 간 커요. 사이즈. 아 근데 여기는 그래서 별주부전을 많이 본 사람들이 출근할 때 집에다 간을 띄워놨다가 퇴근하고 다시 간을 붙이고 그러니까 간 사이즈하고 무관해요. 간이 없다. 탈착식. 탈착식. 네.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아. 없어요 정말. 예. 그래서 어떻게 뭐야 이 이 아, 얘기는 김백준. 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정호영 특검 그래 정호영 특검하고 지금 그 임채진 검찰총장이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둘 다 잘못했다.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서로 막 고발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이거는 그 정호영 특검은요. 이때 이걸 파악하고 대검에 넘기면서 특정하지 않았으면요. 직무유기인데요. 특수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고발- 왜 거죠. 특수직무유기인 줄 아세요? 특검이기 때문에. 아, 네. 특검이니까 특수. 그냥 강도하고 특수 강도도 네. 다를걸요. 자 주말 내내 경제 뉴스는 가상화폐 소식이었다. 아이고. 네. 여기도 간 얘기가 등장해야겠네. 네. 간 큰 투자자들과 또 간담이 서늘하게 했던 정부의 규제안이 부딪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아하. 일단 오늘 오전에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그 급격하게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속보가 않겠다. 나왔죠. 그 순차적으로 이제 실명화를 하면서 약간 양성화하겠다는 방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네.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 게 투자자들을 제가 그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국무조정실의 홍남기 실장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공무원을 꼽아라 하면 그 역대 거의 모든 정부에서 이 홍남기 실장을 꼽거든요. 풍향계군요. 풍향계. 네, 이분이 기획재정부 시절에도 이 정책조정국장을 지냈는데 그 전에 복권위원회라고 이렇게 약간 좀 그 외곽 조직에 있다가 아하. 여기서 대변인과 이 조정실장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신 분이에요. 근데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가장 명확하게 읽는다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이라서 조정실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러면 법무부가 앞서서 말한 그 강경한 방침에선 선회했다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는 정부가 메시지 관리를 참 못하고 있구나. 이 시장이 얼마나 들썩였어요. 이게 지난 11일의 상황이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특별법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저는 이분이 굉장히 간이 크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조율되지도 않은 걸 야심차게 이렇게 튀고 싶어서 브리핑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도 정부 내에서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의 올해 치적으로 아마 이걸 기치를 내거는 그런 방식의 발표였을 거라고 보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청와대가 반나절 만에 그거 법무부 생각이지 우리 다 공유한 생각이 아니다. 그 기획재정부도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발을 뺐잖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참 순식간이구나. 정부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니 근데 이런 추정은 가능해요. 네. 법무부에서 보고는 했을 거예요. 네. 보고는 했는데 바로
그 피드백이 없거나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라고 하는 간접적 네. 언지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서야 네. 이렇게 법무부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걸 폐지하겠다 이렇게 큰 안을 내놓을 수 없는데 청와대가 반발이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 예.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데 그렇죠. 막 5만 명 이상이 여기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20만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20만 가까워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루아침에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법으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우성 뭐 난리 북새통이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폐지는 하지 않는 걸로 양성화하는 걸로 하면서 급등락을 했잖아요. 예. 이게 11일 상황이 점심 먹고 와보니까 2천만 원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던 게 40% 폭락했다 이런 아우성이 들려왔거든요. 1,500 정도까지 예. 떨어졌죠. 그 상황에서 또 저점 매수를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도 이 요새 소위 말하는 존버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방송용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앞 꿋꿋하게 글자는 버텨라. 꿋꿋하게 버티면 그래서 존버방이라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부가 뭐라고 하든 버티면 돈 벌 수 있게 돼 있어. 이런 인식만 오히려 심어준 게 아닌가 아하. 그런 그 걱정이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그래서 가상화폐는 나쁜 거야? 이거는 규제해야 되는 거야? 실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근본적인 답을 좀 내놔야 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그 전에 제가 네. 우리가 가상화폐 얘기를 여기서 제일 많이 했는데 네. 그 다른 오해를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거든.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 축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가상화폐는 제작, 네. 그 개발이죠. 네. 개발. 그다음에 채굴, 유통. 근데 지금 우리는 유통에 무척 열이 올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부 사이드에서 이 그 개발과 채굴과 유통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이해를 하고 네. 그리고 개발과 채굴이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 무척 유용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이해를 하고 이것을 여기서 사기칠 수 없게 불법할 수 없게끔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난해 4월에 이건 거래 수단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카고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세계는 가고 있는 방향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래소 폐쇄는 불법적 발언이에요, 그거는. 아니 근데 저는 네. 이제 약간 이제 반론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강경한 방침도 일부 효과는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정부가 정의 못해요. 시장도 시장- 정의 못해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가봐야 하는 건데 가능성을 보는 긍정적 시각이 있고 또 이거는 튤립버블이야. 튤립 피버에 불과해라고 네. 보는 또 아주 부정적 시각. 저는 이게 정치권 유시민 인사들이 작가도 그런 얘기를 또 아니, 그러니까 했었죠. 정치권 인사들이 모르면서 여기다 다 계속 한마디씩 맞아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분위기가 공부가 필요한 것 어떠냐면 같아요. 공부가 이름이 필요한 좀 것 알려져 있고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한마디씩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래서 지금 네. 뭐 이 뇌과학자 정재승 네. 교수 대 뭐 유시민 작가 유시민 이렇게도 작가. 이제 구도가 그렇죠. 형성되고 했는데 네. 이 정부는요 현상만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단정을 짓잖아요. 도박이고 투기다. 가상화폐도 통화도 아니고 가상증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론과 찬성론이 격하게 부딪히는 공론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한 사나흘 동안 여기서 이제 현명한 답을 찾아야죠.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하고 근데 왜 거래소 폐쇄는 전 왜 찬성을 했냐면 거래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거래소가 아니고 지금 다 사설 중개 업체들이에요. 네. 빅3부터. 거래소는 민관 합자로 정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양성화, 그렇지. 합법화, 보호 관리가 가능해요. 이미 미국과 네. 일본은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가고 있죠. 그리고 가고 있고 예. 해서 양도세랑 법인세도 내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를 그러니까 하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설 중개 업체가 다 거래소라고 하고 있으니 여기 투자하는 개인들은 거래소니까 안전하겠지 아니라는 거죠. 영세한 업체도 많고 난립해 있단 네. 말이에요. 거래소를 정리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럼 그쵸. 제도화는 네. 이 폐쇄 제재가 아니라 정부가 거래소를 시간을 가지고 민자 합자로 준비할 테니 기다리고 개인 간 거래는 허용돼 있잖아요. 현재 그건 뭐라고 못하고 다만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실명제를 하겠다. 국내에서는 오케이. 요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 박 장관은 칼을 너무 세게 뽑아서 한 2발 앞서 나간 것 같으니까 투자자 300만이 깜짝 놀랐던 아니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갖고 현재 거래소라고 그 쓰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네. 거래소라고 하는 근데 거래소라고 하는 이 규정도 이 통신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가 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를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요 거래소라고 하는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공공적 역할을 띠면서 예를 들어서 이 거래소가 한 번에 폭파시켜 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수조 원 돈이 날아가는 거기 날아가죠. 때문에 이거를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취할 네, 것이냐. 뭐 보험을 개입시킬 제일, 것이냐. 제일 또 하나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뒷차를 타잖아요. 지금도 맞은 전 뒷차라고 생각 안 네. 하는데 네. 타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채굴을 하겠다. 혹은 우리가 잘 투자를 할 테니 투자자를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다단계식으로. 네. 그게 지금 문제죠. 그런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이런 유사수수. 게. 이게 폰지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예, 이미 그렇죠. 유권 해석이 나왔죠. 근데 정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 이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니까 기술은 육성을 하면서 비트코인 문제는 규제를 해. 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고민이 과세를 하거나 양성화를 한다. 그렇다면 이게 실체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과세는 검토하지만 우리가 통화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건 아니야.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걸 통해 거래하는데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정부도 전혀 가보지 못해 이 지도에 없는 길이 새로 나다 보니 기술이 뭔지 이해하는 것부터 지금 숨이 차게 헐떡거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총리 산하든 정부 산하든 해갖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가상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 규제 대책위가 아니라 암호화폐 처리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일단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연구부터 연구를 하고 연구부터.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가 거의 다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거래소를 어떻게 음. 공신력 있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 피해 가지 않게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완충장치 필요하고. 예. 이런 것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과열되면서 아까 폰지 사기라든지 네. 다단계 사기가 끼어들 여지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음.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 전문가 나왔고 또 가 네. 투자를 많이 기타 했어요. 소득을 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기타 소득으로. 그럼 이게 기타 소득으로 해갖고 이것을 또 복권이나 이런 것을 볼 거냐. 이 규정도 그래서 변호사들 그러잖아요. 규정을 하려면 암호화폐라 하면 규정을 해갖고 해야죠. 법에 쭉 그렇죠. 들어가야 일단 돼요. 쭉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딱 막혀버리는 일단 거예요. 이게 정의가 뭐지? 돼야 돼요. 네. 저희가 네. 과거에도 비트코인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고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 개고기가 유통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존재하고 거래되고 지불 수단으로 쓰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양성화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부터 정부가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된다고 네. 봐요. 네. 실제 알겠습니다. 전문가분들도 예. 암호화폐란에서 잘 설명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젊은 층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정부가 좀 놀라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양성화하든 규제하든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엇박자가 나고 뭐 정부 안에서 뭐 이게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교수 한 분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20, 30대인데 기성세대가 20, 30대 가는 길에 고춧가루 뿌리지 마라. 아니 근데 이제 피해 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진짜 2, 3 정치인들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많이 이거 관심 좀 확 끈다고 해갖고 잘 모르면서 좀 껴들지 마세요. 이거 갖고 표 안 올라가요. 지지율 안 올라가고. 같이 답답해 공부합시다. 죽겠어. 네. 예. 같이 공부해야죠. 아니 그렇죠. 여기 막 공부해야 관심 돼요. 있으니까 요걸 갖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갓 누구 간도 자기도 편 들어줬다고 그 표 금방 빠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표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금방 빠지니까 껴들지 마세요. 자 다음 뉴스. 예.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그 지금 안철수, 유승민 두 어떻게 대표가 궁금하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우선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 국민의당 당무위원회 회의를 여는데 오랜만에 뭐, 봤어요. 그런 거.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웠어요. 그때 그 장면. 그러니까요. 다시 그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이야
줄이야. 근데 어쨌든 그 난리가 났고 어쨌든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에 힘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서 유승민 대표 측이 마련한 일종의 정치 이벤트가 이번 주 초반에 있을 예정인데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과 관련된 선언문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네, 둘이서. 근데 이 정치개혁 선언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이냐라고 했더니 그 내용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두 대표 간의 다이렉트로 문건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른정당 측에서 모든 내용을 좀 주도하거나 준비하고 있어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예측할까요? 네. 두 분이 유승민이를 앞에 쓸 거냐 안철수를 앞에 쓸 거냐 갖고 싸우다가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그 보면 그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국민들 앞에 국민의당 내부의 불성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은 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게 그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공이 이제 같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의 뜻대로 이 당의 통합이 진행될 것이냐가 계속 의문으로 남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건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야 뭐 무탈하게 진행이 되겠지만 국민의당이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데 이 전당대회를 대한민국 사상 최초가 될 것 같아요. 2원 생중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역위원회 253개 지역위원회별로 선관위에 이제 선거사무를 위임해서 253개로 나누어가지고 전당대회를 하려고 했었대요. 생중계로.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비용 문제도 또 많이 좀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는 한 장소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 250 몇 개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나중에 이제 흠결 문제가 지적될 것 같아서 그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 그냥 시도당별로 하자 이렇게 돼서 2월 4일 날 시도당별로 2원 생중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2원 생중계를 하는 첫 번째 전당대회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장이 지금 이상돈 의원인데요. 그렇죠. 이상돈 의장이 이제 그 개회 선언을 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불협화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의장으로 그 넘겨야 되는데 부의장들도 하나는 중립이고 하나는 반대파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 현장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가지고 통합을 쾅쾅쾅 이렇게 밀어붙일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구구한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참 그렇게까지 네, 많이 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아니 우리도 진짜 이거 설명서 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냐면요. 네. 우리 정태익 본부장이 직접 납치셨어요. 패널들한테 인사한다고. 근데 어쨌든 이런 설명을 막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심 쟁점은 찢어지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금 3+1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숙 의원, 박주현 의원, 이상돈 의원을 그 일종의 제명을 좀 해주면 바깥으로 나가서 여기도 15+알파 해서 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여기도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가자. 그거를 합의위원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합의위원회 반대파 쪽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해주긴 해준대요. 언제 해주냐? 당장은 안 해주고 3, 4월 이후에 하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쪽에 힘이 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이 그 효과가. 왜 이렇게 정치를 꼼수만 배웠어요. 근데 거기다가 한 명이 더 있는데 박선숙 의원도 이 돌아섰대요? 돌아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개인적인 뭐 좀 딜레마 같은 게 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뭐 이태규 의원하고의 좀 갈등 뭐 이런 게 있는 것 이것도 같아요. 우리 보수의 품격에서 또 전문가들 그렇죠. 정도원, 정태근 이분들 전문가예요. 근데 참 이런 통합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공감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한들 그 정당에 그만하시라니까. 네. 계속. 답답해서 이렇게까지. 네.